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24일, 오늘 저희가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심층 탐구를 좀 진행해 볼 텐데요.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오늘 일면 기사들이 보여주는 대한민국 경제는 뭐랄까 그야말로 극명한 온도 차이 그 자체거든요. 그쵸. 진짜 차이가 나도 너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제조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70%대 영업이익률 축포가 막 터지고 있고요. 이게 국가 경제 전체를 거의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10조 원대 담합 사건이 터지고 또 끝없이 팽팽한 부동산 눈치 게임 때문에 서민 경제 숨통이 조여지고 있단 말이죠. 네, 저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출이 잘 된다 혹은 물가가 비싸다 뭐 이런 평면적인 뉴스가 절대 아니거든요. 표면적인 수치 그 이상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겉으로 빛나는 거대 거시경제의 숫자들하고 독자님들의 지갑이 매일 겪어내고 있는 그 차가운 현실이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는지 오늘 그 속사정을 제가 낱낱이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준비 단단히 하셨죠? 그럼요. 오늘 가져오신 숫자들 보면서 솔직히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럼 먼저 제 눈을 가장 강하게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엄청난 숫자부터 바로 해부해보죠.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이 52조 5,763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37조 6,103억 원입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영업이익률인데요. 무려 71.5%입니다. 와, 71.5%요? 아니, 기자님, 보통 제조업은 이익률이 10%만 넘어도 막 대박났다, 초우량 기업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71.5%면 이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복사기로 찍어내는 수준 아닌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시장에서도 이 수치를 전인미답의 꿈의 숫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71.5%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건지 체감하시냐면요.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글로벌 빅테크들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됩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곳들이요. 네, 현재 인공지능 열풍의 지배자인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65%고요. 전 세계 파운드리를 장악한 TSMC가 58%입니다. 그럼 애플은요? 우리가 그토록 열광하는 애플이 35.3%, 구글이 31.6% 수준이거든요. 세상에, 애플의 2배가 넘네요. SK 하이닉스가 이 글로벌 공룡들을 마진율에서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를 깎아 만드는 한국의 제조기업이 그 콧대 높은 글로벌 소프트웨어 빅테크들을 수익성으로 그냥 눌러버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 셈이죠. 아니, 근데 기자님,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반도체라는 게 결국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그려서 잘라내는 거잖아요. 무슨 갑자기 공장에서 금을 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폭리가 가능한 건지 그 원리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원리를 이해하시려면요.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AI 인프라 투자의 핵심 메커니즘을 보셔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확 처리해야 하잖아요. 네, 엄청 빠르고 많이 처리해야겠죠. 근데 기존의 평범한 메모리 반도체로는 그 속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라는 특수 반도체입니다. 이게 원리가 뭐냐면 단순히 반도체 칩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작게 만드는 게 끝이 아니군요. 네, 얇은 D램 칩을 마치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린 다음에 그 칩들 사이에 수만 개의 초미세 엘리베이터 통로를 뚫는 겁니다. 와, 아파트처럼 위로 쌓고 엘리베이터를 뚫는다고요? 네, 맞아요. 이걸 TSB 공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들이 이 수만 개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아래로 그냥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층 집들을 옆으로 넓게 쫙 펼쳐놓고 데이터를 옮겼다면 이제는 초고층 마천루를 딱 지어놓고 고속 엘리베이터로 데이터를 위아래로 쏘아 올리는 방식으로 진화한 거네요. 와, 정말로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 기술적 난이도가 워낙 극도로 높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 HBM을 제대로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사실상 SK 하이닉스 분인 거죠. 경쟁자가 없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 된 거군요. 네, 대체제가 없으니 회사가 가격 결정권을 완전히 주게 된 겁니다. 실제로 김기태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향후 3년 동안 당사에 요구되는 수요는 생산 능력을 상회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기도 전에 기계를 돌리기도 전에 이미 향후 몇 년치 물건이 다 팔려 나갔다는 뜻이네요. 대박이네요, 진짜. 그렇죠. 게다가 하반기부터는 심지어 더 비싸고 성능이 좋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4 출하도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증권가에서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이 60조, 7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막 전망하는 게 결코 호들갑이 아닌 거죠. 와, 듣다 보니까 회사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던데 그럼 올해 성과급 규모만 20조 원 이상이고 직원 1인당 돌아가는 돈이 6억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정책 때문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랑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엄청나게 달아오르고 있죠.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뭐 그야말로 매일이 축제인 겁니다. 아, 근데 기자님,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도 받거든요. 어떤 점 때문이시죠? 그러니까 한 기업이 혹은 반도체라는 단일 산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 분명 너무 좋은 일인데요. 이게 마치 국가라는 거대한 비행기를 이 거대한 엔진 딱 하나가 억지로 멱살을 잡고 수직으로 끌어올리는 것 같단 말이죠. 만약에 이 엔진 하나에 덜컥 문제가 생기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엔진 하나가 멱살을 잡고 끌어올렸다는 착시 효과가 이번 1분기 대한민국 GDP 수치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아, 이번에 발표된 1분기 GDP 성적표 말씀이시죠? 네, 1분기 우리 GDP가 전분기 대비 무려 1.7%나 깜짝 성장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원래 예상했던 수치가 0.9%였거든요. 와, 0.9% 예상했는데 1.7%면 거의 2배를 뛰어넘은 거네요. 그렇죠. 2020년 3분기 이후 무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봉원 한국은행 경제통계 2국장도 브리핑에서 아예 대놓고 대표 반도체 기업 두 곳의 1분기 실적이 작년 한 해 전체 실적을 상회한다고 말했죠. 반도체의 절대적인 위력을 그냥 인정한 겁니다. 1.7% 성장이라 숫자만 들으면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인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왜 길거리에 나가면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일까요? 그게 바로 방금 기자님이 우려하셨던 거시지표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경제 성장의 기여도를 과목별로 쪼개보면 그 진실이 확 드러나거든요. 어떻게 나오던가요? 이번 1.7% 성장 중에서 순수출이 기여한 비중이 무려 1.1%포인트입니다. 그럼 내수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국내에서 소비하는 내수의 기여도는 겨우 0.6%포인트에 불과했죠. 심지어 정부 소비 증가율은 0.1%에 그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평균 점수는 이 반도체라는 천재 학생 딱 한 명이 만점을 받아서 확 끌어올렸는데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전히 낙제점을 겨우겨우 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내수 경제의 펀더멘탈은 뭐 중동 전쟁 리스크라던가 고환율, 고유가 이런 거에 짓눌려서 여전히 아주 차갑게 식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 그 말씀은 곧 국가 전체의 부는 막 늘어났는데 그 부가 평범한 독자님들의 지갑으로는 전혀 흘러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기사로 연결이 좀 됩니다. 국가 전체 GDP가 저렇게 오르고 반도체가 돈을 쓸어 담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매일 마트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이토록 팍팍하고 가혹한 걸까요? 그렇죠. 단순히 밀가루 값이나 기름값이 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초대형 담합 사건, 저 이거 기사 보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기자님, 이 사건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국내 식료품 담합 사건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상, 사조 CPK, CJ제일제당 등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바로 아는 그 유명한 전분당 4개 회사의 임직원 25명이 기소됐거든요. 전분당이요? 네, 전분당이라는 게 음료나 과자, 빵, 아이스크림 같은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예요. 근데 이들이 무려 10조 1,520억 원 규모의 시장을 수년간 자기들끼리 주무르면서 가격을 통제해온 겁니다. 10조 원 규모라면요. 지난 수년 동안 독자님들의 식탁에 올라온 모든 음식, 그리고 자녀들이 먹는 간식에 이 기업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보이지 않는 불법 세금을 매겨왔다는 뜻이잖아요. 네, 철저하게 소비자들 지갑을 털어간 셈이죠. 근데 기자님, 제가 좀 냉소적으로 들리지는 모르겠는데요. 뉴스에 뭐 과징금 1,000억 원 맞았다 이런 기사 나오면 엄청난 철퇴를 내린 것 같잖아요. 보통 이렇게들 느끼시죠? 근데 10조 원 규모로 시장을 장악해서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냥 속으로 과징금 내고 말지 뭐 어차피 남는 장사인데 이러면서 영업비용으로 치부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내일 당장 제 마트 영수증 금액을 단 100원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과징금 내고 말지라는 기업들의 오랜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게 바로 이번 공정위 조치의 핵심이거든요. 이번엔 좀 다릅니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꺼내든 반복 담합 근절 방안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전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돈으로 때우게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은 강제로 해임하거나 직무를 정지시키고요.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은 아예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기업 분할 같은 구조적인 메스까지 되겠다는 엄청난 강수입니다. 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아예 자르고 회사를 쪼개버리겠다. 확실히 위협적이긴 한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지업계 쪽에서도 4조 원 규모의 담합이 적발되어서 1,383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조치가 하나 더 추가로 내려졌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제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메커니즘이 바로 가격 재결정 명령입니다. 이게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로 처음 발동된 초강력 카드거든요. 가격 재결정 명령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까? 적발된 제지업계 6개 회사는 3개월 안에 제품 가격을 다시 산정해서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과거에는 담합하다 걸리면 그냥 과징금만 덜렁 내고 이미 담합으로 잔뜩 부풀려 놓은 현재의 높은 시장 가격은 은근슬쩍 그대로 유지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가격 다시 내렸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명령은 정부가 너희들 담합으로 붙인 거품 다 빼고 정상적인 경쟁 시장이었을 때의 마진율을 처음부터 다시 증명해서 가격을 원상복구시켜라. 이렇게 강제하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건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하니까 대신 기업 스스로 우리가 담합을 빼면 이 가격이 맞습니다 하고 스스로 입증하게 만들어서 강제로 시장 가격을 끌어내리는 그런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잘못에 벌금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요. 담합이라는 병폐가 서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으로 이뤄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가 직접 끊어버리겠다는 아주 실질적이고 집요한 조치인 거죠. 거시경제에서는 반도체가 천문학적인 돈을 막 쓸어 담고 있고 미시경제에서는 이렇게 담합과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지갑이 쥐어짜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 위에서 흘러넘치는 막대한 자본과 아래에서 쥐어짜이는 불안감이 결국 다 어디로 보이게 될까요? 번하죠. 네, 이 모든 자본주의의 종착지, 바로 서울 부동산입니다. 또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보면요. 4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15%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이 전보다 더 가팔라졌죠. 어느 지역이 주로 올랐나요? 특히 강남 3구인 송파구가 무려 9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해서 0.07% 올랐고요. 강서구가 0.31%, 관악구가 0.28% 오르는 등 주로 15억 원 미만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자님. 네, 어떤 부분이죠? 올 1월 말에요.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혔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다주택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매물을 시장에 던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지난달 8만 80건에서 이번에 7만 4,173건으로 확 줄어버렸단 말이죠. 매물을 던지기는커녕 그냥 싹 걷어들였다는 건데 이거 다주택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종의 배짱 장사 혹은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와, 아주 예리하게 시장의 심리를 이겨내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건강한 대세 상승장이라기보다는요. 아주 치열하고 숨막히는 힘겨루기 국면에 훨씬 가깝거든요. 힘겨루기요? 네, 초반에 양도세 부담을 느낀 일부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급매물들은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이미 다 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서 싼 매물이 사라지니까 이제 남은 다주택자들은 굳이 내가 싸게 팔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호가를 올리거나 아예 매물을 걷어들이고 버티기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나중에 집값이 오른다면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군요. 맞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정부의 규제 카드를 한번 견뎌냐고 역으로 시장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대로 집값이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가요? 꼭 그렇게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우리은행 남여구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요. 정부 역시 이 상황을 그냥 수수방관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하거든요. 정부한테 카드가 더 남아있나요? 네, 다주택자들이 버티게 들어갔다고 해서 정부의 카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버리는 등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더 조여서 매물 출회를 강제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무기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아, 양쪽 다 아직 무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집값이 일부 좀 오른다고 해서 다시 무조건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정부 간의 아주 팽팽한 눈치 싸움 속에서 당분간 서울 집값이 박스권에 갇혀 극한의 심리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정말 혼란스럽고도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입니다. 독자님, 반도체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사상 최대의 뭉칫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식료품 가격은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담합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 팍팍한 규제와 물가고 속에서도 서울의 집값은 누군가의 욕망을 먹고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숫자로 화려하게 포장된 경제성장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지금 독자님의 지갑은 그리고 독자님의 자산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